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보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뭐 우리는 다 아는 사이니까, 그죠? 뭐 복잡하게 새로운 얘기를 할 건 없겠죠. 그래도 일단 이번 3학년이 한국사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사를 이제 우리 국가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가짐을 조금 더 빡시게, 작년보다는 조금 더 빡시게 생각을 해야 되실 거고, 양도 많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부담되시겠지만, 좀 강한 마음을, 다부진 마음을 잡고 잘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더 얘기할 거 있나요? 시작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본 수업 때는 구석기 신석기를 잠깐 봤는데 영상 수업에서는 그냥 넘어갈라 그래요. 시험에도 안 낼 거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는 가볍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다시피 청동기로 시작을 할 건데 구석기는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는 간단하게 한번 내가 학습지에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빈칸 혹시 못 채운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동인데 청동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금속이에요. 금속. 알고 계시다시피 금속이고 그래서 구리와 주석으로 만든다고 하죠.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제 구리나 주석 이런 금속성 성분들이 묻어 있는 돌들을 모아요. 한 대 모아서 뜨거운 온도에 가열을 확 데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금속성 성분들이 녹아내립니다. 그럼 그 녹아내린 금속성 성분들을 내가 원하는 모양의 틀에 부어서 부은 상태에서 식히는 거죠. 그래서 식으면 이제 우리가 보는 청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일단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 구석기나 신석기 때는 돌을 뭐 깨트리거나 갈거나 해서 도구를 만들었었죠. 그거보다는 훨씬 적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청동은 사실은 뭐 구리네 주석이네 이런 뭘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거보다도 청동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금속이다 보니까 좀 빛나죠. 그래서 청동기를 들고 있거나 메고 있거나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지만 강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강력하다는 게 단단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청동은 돌보다 조금 무릅니다. 근데 왜 무름에도 불구하고 청동기랑 돌이랑 부딪히면 청동이 찌그러진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동이 세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날카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제 어떤 차이냐면 돌로 장난치다가 다쳐봐야 이제 살을 베는 경우는 잘 없죠. 그죠? 뭐 멍들거나 보통 그 정도인데 청동으로는 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살을 베게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단단한 정도로 따지면 돌보다 약하지만 훨씬 더 날카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돌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빛이 난다. 그다음에 날카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더 중요한 특징은 많이 못 만든다는 거예요. 즉 귀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무나 못 갖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청동기를 갖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당연히 있는 사람이 더 적겠죠.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고요. 어쨌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누가 더 좋은 대접을 받겠어요? 특별한 거니까. 굉장히 빛이 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고 강력하고 또 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갖는 사람이 더 좋은 대접을 받는 거죠. 어쨌든 누구는 좋은 대접을 받고 누구는 안 좋은 대접을 받는 거니까 이게 신분의 차이를 불러오는 거죠. 그럼 그렇다는 건 높은 신분의 지배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배층들 중에 뭐가 나오겠어요? 리더가 나온다는 거지. 이 리더 중에 리더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죠. 왕. 그리고 이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많이 못 만들고 귀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이 원인으로 신분제가 형성되고요. 이 신분제를 바탕으로 일정한 지위 체계가 생기면서 뭐가 발달한다? 국가가 형성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를 이제 우리 민족도 만들어 쓰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 민족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우리도 배워오는 거예요. 배워오는 건데
어디서 배웠느냐? 그러면 지도를 조금 넓게 보면 우리나라가 있고 이제 중국이 옆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동북아시아 이 동네에서 최초로 청동기를 썼던 애들이 청동기가 나와줘야 국가가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청동기를 최초로 썼던 애들이 어딜까요? 이 동네 동북아시아에서. 이게 왜 제가 물어보냐면 우리 이미 이거 얘기했었어요. 작년에 작년 이맘때쯤에 세계 몇 대 문명 이런 걸 배웠었다고. 세계 몇 대 문명? 4대 문명이죠. 그 중에 한 문명이 이 지도 안에 있죠. 어디에요? 중국의 황하 문명이죠. 황하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이제 황하 문명권이죠. 여기서 이 동네 중에선 처음으로 청동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배우게 되는데 요 지역이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만주입니다. 만주. 그래서 이 만주 위치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한국사를 공부하시면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일제강점기 할 거 없이 만주에서 계속 뭐를 해요.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나라를 빼앗기도 하고 저항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끊임없이 우리 역사가 전개되는 어떤 무대 중에 하나니까 만주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중국의 황하 문명에서 만주를 거쳐서 우리도 배워오게 된다. 그래서 정동기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짝거리는 빛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용 도구나 장신구로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많이 쓰죠. 그리고 또 아까 강력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무기로 쓰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사들도 함께 쓰게 된다. 이 두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왕이죠, 왕.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비파형 동검 저거는 이제 그 형자가 여기에 나오는 형자가 모양 형자예요. 그래서 비파 모양의 동으로 만든 검이다 이런 뜻인데 요게 이제 비파입니다. 요게.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거 모양의 동검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거친 무늬 거울인데 요 뒷면 요 지금 보시는 거에 뒷면이 거울인 거예요. 요건 이제 거울에 지금 보고 계신 건 거울의 뒷면이고 그래서 사실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보는 면의 반대면인 앞면인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은 이제 몇천 년 흐른 거니까 막 녹이 슬어서 저 모습인데 처음엔 반딱반딱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뒷면에 이제 저만한 이제 청동 평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넓은 금속판 같은 거 보면은 그 보면은 제 얼굴도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런 식으로 얼굴이 약간 비추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마 거울의 의미보다는 빛을 반사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주목해서 보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옆에 청동방울은 저것도 역시 이제 장신구예요. 장신구 뭐 이렇게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느낌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제사 용구로 쓰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주목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제사장이 쓰는 도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또 되게 중요한 특징이 청동기는 되게 무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단단하지 못하다고. 그리고 또 귀하죠.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농기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농기구는 이제 농사에 쓰는 기구를 농기구라고 하죠. 근데 농사는 우리가 신석기 시대부터 지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청동기쯤 오면 웬만한 전 국민이 다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기구를 만들려면 이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돼요. 근데 청동으로 농기구를 만들면 그만큼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귀하니까. 그죠? 그리고 청기구는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기구로서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땅을 깊게 판다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들어오더라도 농기구만큼은 청동기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돌이나 나무 이런 흔한 재료로 흔하고 단단한 재료로 여전히 만들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반달 돌칼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다음에 이제 토기는 우리가 이제 토기가 등장했다라고 하면 식량을 보관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보통 신석기 시대부터 토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는데 그 농사 짓는 걸 이번에 수확을 했어. 그러면 이 수확한 전체 양을 한 끼에 다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남는 건 보관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보관을 위해서 토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부터 토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청동기 시대의 토기는 민무늬 토기라고 해요. 무늬가 없기 때문에 민무늬 토기라고 하고요. 특징이 있다면 저 주둥이에 그나마 조금 무늬가 가 있고 사실은 요 이전에 신석기 시대에도 토기가 이미 있었죠. 그 토기를 보통은 빗살무늬 토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이제 비교해서 볼 만한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인 거지. 빗살 무늬가 이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 토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 토기는 바닥이 평평하죠. 그거에 비해서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는 바닥이 이렇게 V자로 땅에 박히기 위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민무늬 토기 정도를 청동기 시대의 특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동기 시대에는 민무늬 토기가 식량 보관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래서 그리고 토기의 용도는 사실 보관 말고도 하나가 더 있죠. 음식을 가열해서 익혀 먹는다는 거.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장이 등장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청동기 시대에는 사실은 군장이 등장한다는 건 리더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신분제가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요 청동기 시대 주거의 특징으로 되게 중요한 게 해자, 방책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방책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지만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래서 마을을 지키는 용도로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해자는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마을에 이렇게 뭐 집이 이렇게 있고 뭐 있고 이렇게 집이 있어. 그러면 요 마을의 울타리를 두른 요게 방책이고 방책 둘레에 물길을 만든 게 요게 해자입니다. 해자. 해자나 방책이나 둘 다 방어 수단이에요. 다른 부족이 쳐들어오면 이제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 해자라는 물길에서 헤매고 또 방책이라는 울타리에서 헤매고 그러고 있을 때 공격을 해서 막아내겠다는 거죠. 이런 건데 어, 이 해자 방책이 왜 중요하냐면 해자 방책은 어느 개인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즉 해자 방책은 마을 사람들 공동 소유고 공동으로 같이 만들어서 같이 관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공동 소유에 같이 만들고 같이 관리하려면 이 서로 돕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휘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지휘 체계를 총 지휘하는 책임자로서 리더가 있어야죠. 그래서 해자 방책은 공동 소유하고 공동 관리하는 기물이라는 것만으로도 해자 방책을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 부족에 신분제가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 사회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자 방책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게 청동기 시대의 주거에 집에 되게 주요한 모습, 집이라기보다는 이 마을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사에서는 사실 농사는 신석기 시대부터 지어온 거죠. 근데 이제 청동기 시대의 농사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벼농사가 발달한다는 건데 벼농사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벼의 열매가 쌀이죠. 이 쌀에는 우리 인간의 중요한 에너지를 주는 3대 영양소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탄수화물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에너지, 건강 상태 이런 게 조금 더 좋아졌고요. 평균 수명이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신분의 발생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청동기라는 특별한 도구가 나타나면서 이걸 계기로 신분이 발생되기도 하고 또 신분의 발생의 원리를 사유재산, 빈부의 격차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동기라는 유물의 특수성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배자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 지배자가 지배하는 국가도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해 보셨으면 그것도 생각은 돼야 돼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군장이 생김으로써 국가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그 민족의 역사상 첫 번째 국가는 보통 청동기 시대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죠. 그래서 고조선도 요 시기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청동기를 지배층으로서 제사장이 쓴다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치르면서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이걸 통해서 권력을 키워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사람들한테 내가 제사장으로서 나는 너희들이 못 듣는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정치적 결정도 제사의 현장에서 제사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 결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재정이 일치된 사회라는 거죠. 제사장이 정치의 역할까지 하는. 그래서 이 제사와 정치를 동시에 하는, 동시에 맡아서 하는 이 사람이 보통은 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 때 제사장이 정치의 중요한 모습을 중요한 결정을 제사를 통해서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재정일치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정복활동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청동기 시대는 석기 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꼭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청동기 시대가 됐다고 해서 모든 부족들이 다 청동기를 쓸 줄 아는 건 아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쓸 줄 알고 내 옆에 있는 저쪽 부족은 모르는 것 같다면 우리가 만약에 맞짱을 떴을 때 이길 게 확실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복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복 활동도 그거 꼭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인돌은 뭐 수업 시간에 들으셔서 기억나시겠지만 저런 형태가 자연 형태일 리는 없죠. 그래서 무덤의 한 형태죠. 옆에 돌널 무덤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고인돌을 통해서 고인돌에 생긴 걸 통해서 신분제 사회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저렇게 큰 돌을 저 위에 올려놓으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돌을 어서 이제 통나무 잔뜩 구해와서 그걸로 굴려가면서 그렇게 만들 텐데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했을 거고 한 사람 죽었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고인돌을 만들 수 있을 정도면 그 사람은 아마 영향력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더구나 저 고인돌이 이제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발굴을 해서 그 밑을 파고 내려가 보면 보통은 시신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지배층이 갖고 있었을 청동기도 같이 출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인돌은 역시나 지배층의 무덤 형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옆에 돌널 무덤도 뭐 혼자 만들려면 못 만들 거야 없겠지만 굉장히 만들기 힘들어 보이죠. 정성이 들어가는 게 보이죠. 돌널 무덤도 어떤 무덤의 한 형태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5세기 무렵 전에 철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철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가 성립이 되고요. 청동기 시대가 성립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고조선이 건국되고요. 고조선이 건국된 뒤에 중국으로부터 철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철기를 쓸 수 있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발전이 있다 그랬죠. 철기는 일단 청동기랑 가장 크게 다른 게 훨씬 단단해지죠. 훨씬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더 강력해진 거죠. 청동기 그 이상으로 날카롭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청동기보다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해진 무기가 된 거죠. 그리고 철기는 청동기보다 만들기 어렵긴 하지만 그 재료 자체는 굉장히 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술만 익히면 훨씬 더 많은 양을 만들 수 있는 게 철기죠. 이 얘기는 대부분의 농민들의 농기구를 철기로도 쓸 수 있고 또 전투 현장이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병사들에게도 철로 된 무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 생산력과 전투력이 크게 향상된다. 그리고 아마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어나면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먹을 게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먹을 걸 내다 팔려고 할 거고 그렇게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팔고 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시장이고 그렇게 상업 발달하고 화폐 발달하고 그죠? 그런 모습들을 연달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투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아직은 철기를 쓸 줄 모르는 것 같은 부족들을 쳐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철기 시대가 돼도 그래도 재사용 도구는 여전히 청동기로 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전통 유지 이런 것 때문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음식들, 다양한 음식들 막 누구는 햄버거, 누구는 피자, 누구는 마라탕 이런 거 좋아해도 설이나 추석 때 차례 음식은 전통적인 음식 그대로 올리는 것처럼 철기 시대에도 여전히 재사용 도구는 어떤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전히 청동기를 쓴다는 거죠. 근데 형태는 조금 변화를 합니다. 형태는 조금 변화하는 게 기존에 우리가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거였다면 비파형 동검은 세형 동검으로 거친 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세형 동검이고 여기 이제 잔무늬 거울인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파형 동검이든 세형 동검이든 거친 무늬 거울이든 잔무늬 거울이든 다 만드는 소재는 청동기예요. 다 청동기인데 시대구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파형 동검이랑 거친 무늬 거울은 요거는 청동기 시대고요.
세형동검과 잔무늬 거울은 철기 시대예요. 그리고 세형동검과 잔무늬 거울 요거는 철기 시대 유물이지만 뭘로 만든다? 청동으로 만든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진을 조금 더 보면 이제 요런 느낌이에요.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간 거고,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은 사진만 봐도 구분이 되죠. 근데 거친 무늬 거울, 잔무늬 거울은 사실 사진만 봐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이름까지 같이 기억하셔서 네 개 다 만들기는 청동으로 만든다. 그런데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은 청동기 시대 유물이고,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은 철기 시대 유물이다. 그렇게 꼭 시대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중국 화폐가 발견되기도 해요. 이 얘기는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돈을 써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기들 중국 돈을 주고. 근데 우리는 중국 돈을 받고 파는 거지. 왜냐면 우리도 이 돈을 가지고 중국 가서 쓸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국제적인 교역을 할 만큼 교역이 확장됐다는 거죠. 왜? 철기가 발달하고 농업 생산력이 커졌기 때문에 먹을 게 많아지고 먹고 남는 게 생기고, 그런 식으로 남는 걸 팔기 위해서 모이다 보면 시장 생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업 교역의 규모가 점점점 커져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덤은 뭐 이런 형태, 널이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널무덤, 그다음에 뭐 동무덤, 좀 특이한 형태의 무덤인데, 동무덤 같은 경우에는 항아리 두 개를 이 주둥이를 붙여서 관으로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무덤들도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인데요. 우리가 이미 사실 추론이 돼야 돼요.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언제겠어요? 철기, 신석기, 신석기래. 오, 미쳤나 봐요. 당연히 청동기죠. 당연히. 왜요? 국가가 생기려면 신분 차이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지위 체계가 성립이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근데 구석기나 신석기는 다 똑같은 돌을 쓰니까 평등하죠. 누가 더 특별할 게 없죠. 근데 청동기라는 굉장히 귀한 도구가 나오면서 이 청동기를 가진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되고, 그러면서 신분제가 형성되고, 그때부터 이 신분제 최상위에 있는 지배자, 왕이 이끄는 국가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조선을 포함해서 세계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의 최초의 국가는 다 청동기 시대에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도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에서 배워올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만주를 거쳐서 오는 거니까 고조선도 그 위치가 만주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연두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고조선이에요. 이 부분이 고조선인데, 보통은 아까 보셨던 비파형 동검이랑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아까 봤던 고인돌 있죠? 그 두 개가 동시에 발견되면 보통 고조선 영향권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조선의 문화적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인데,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화면의 오른쪽 위에 있는 요거 있죠? 요게 이제 거푸집이라는 거예요. 거푸집이라는 건데, 거푸집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틀이에요, 틀.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금속으로 도구 만드는 방법 얘기했었죠. 금속성 성분이 묻어 있는 돌을 많이 구해서 뜨겁게 열을 가한 다음에, 그러면 금속성 성분들이 녹아내린다. 그럼 그걸 그 틀에, 내가 원하는 모양의 틀에 붓는다라고 했었죠. 이게 이제 그 틀이 거푸집입니다. 그 틀이. 거푸집은 지금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 녹아내린 쇳물, 그 철을 구성하는 성분이죠. 그걸 다 녹아내렸으면 그걸 내가 원하는 모양의 틀에 부을 때 그 틀이 거푸집이라는 거죠. 즉 지금 요게 이제 거푸집인데, 여기다가 이제 쇠 녹은 물을 붓겠죠. 그럼 요 모양대로 이제 들어가서 요걸 식히는 거예요. 그럼 요 모양의 도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거푸집이 등장하는 거에 이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청동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청동기를 만들 수 있게 됐으니 독자적 청동기 문화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조선도 당연히 어, 제사장과 정치가 일치한
정치적 중요한 결정을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하는 그런 재정일치의 사회고요. 그래서 보통 고조선의 왕을 단군 왕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에 단군 두 글자가 제사장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뒤에 왕검 두 글자가 정치적 지배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결국 한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고조선의 어떤 이념은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조선은 청동기 상태에서 건국을 했다가 건국 이후에 철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철기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왕칭호가 사용되는데 이 왕칭호가 사용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물론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신분 격차가 생기고 지배층이 생기고 그 지배층의 최상위에 왕이 생기고 그런 흐름인데요. 근데 사실 왕은 이게 우리가 한글로 써서 그렇지 원래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원래는 한자 아닙니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즉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왕이라는 표현 자체가 중국어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왕 칭호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원전 2세기 초에 그러니까 기원전 100년대 요 시기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고조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거 언제 때 사람이냐면 작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 진한 교체기 때 사람이에요. 진한 교체기라고 하면 혹시 언젠지 아시려나?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이제 중국사 작년에 처음 배울 때 이제 가장 처음 열심히 배웠던 나라가 뭐 은나라 있고요. 그다음 주나라. 주나라가 봉건제, 자기 자식들한테 땅 떼서 알아서 다스리라고 하는 그 봉건제를 운영하죠. 봉건제 때문에 나라가 여러 개 수십 개로 갈라져서 춘추 전국 시대가 되죠. 서로 막 경쟁하고 막 이기면 막 정복하고 막 고을에서 막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게 진나라 진시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시황은 어 완전 무조건 법대로만 하는, 그래서 법가를 굉장히 강조했었고 그 법가를 너무 심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진승 오광에 난 이런 반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진나라가 빠르게 무너지죠. 그리고 그 뒤에 들어선 나라가 한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안교체기는 중국에서 진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한나라로 넘어가는 그 시기,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아, 한나라가 들어서겠구나 하지만 당시에 진나라가 무너졌을 때 중국인들의 심정은 뭐였겠어요?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불안감이겠죠. 그래서 이 불안한 정세를 틈타서 위만이라는 인물이 일정한 세력을 이끌고 한반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게 위만이 철기를 갖고 들어온 줄 알아요. 맞아요. 이 말이 맞는데 왜 이걸 제가 지적을 하냐면, 많은 학생들이 위만이 철기를 갖고 들어왔으니까 고조선은 위만 때부터 철기를 쓴 줄 알아. 아니에요. 고조선은 원래부터,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는 당연히 아니지만 위만이 오기 전부터 이미 철기를 쓰고 있었어요. 다만 그건 있어요. 위만은 일정한 세력을 데리고 들어온 거기도 하고 위만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철기보다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조금 더 순도 높은, 불순물이 잘 없는 더 좋은 철기를 쓴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고조선의 왕 입장에서는 위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위만과 위만의 세력을 인정해줘서, 왜냐면 어쨌든 하나의 무리가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보통 고조선의 철기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더 잘 만든 철기를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쉽게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위만이 고조선으로 넘어왔을 때 고조선 왕이 준왕이었는데 이 준왕이 이제 위만을 일정한 지역에 살도록 허락해 준 거죠. 근데 위만이 이 지역, 자기가 허락받은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나가서 결국에는 준왕을 몰아내고 본인이 고조선의 왕이 된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중국 역사학계와 우리 역사학계가 많이 싸웁니다. 중국 역사학계가 주장하는 건 위만은 중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 고조선의 왕이 된 거니까 고조선도 중국 역사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미만이 중국 사람인 거 인정한다 이거예요. 인정하지만 정말 미만 그 사람이 정복의 의미를 갖고 들어온 거라면 나라 이름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조선이라는 이름을 그냥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만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부르는 것도 뭐 고조선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나라 이름이 위만조선이어서가 아니고
위만이 집권하기 이전의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나중에 연구가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위만이 정말 정복의 의미가 있었다면 나라 이름 자체를 바꾸고 기존의 관료들을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해야 됐을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기존의 조선이라는 이름, 조선의 관료 제도, 관료들 풍습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다 인정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 우리 역사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그리고 위만자선은 이제 뭐 기존에 위만이 오기 전에도 철기를 썼지만 더 훌륭한 철기가 들어왔으니 철기 문화가 더욱더 확산되고 그에 따라서 농업, 뭐 군사력 이런 것들도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이 위만조선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중개무역이라는 걸 합니다. 중개무역.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알고 계시겠지만 더 싼 데서 사서 더 비싼 데 팔아서 그 차익을 남기는 게 중개무역이죠. 그래서 많이 알려진 나라는 아닌데 위만조선이 한반도 북부 만주 이 지역에 있었다면 그 아래 한반도 남부 지역에는 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만조선은 진국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한 나라에게 비싸게 파는 그런 형태로 무역을 했던 거죠. 이 무역의 장점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은 결국 비싸게 사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안 좋게 볼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중개무역이면은 한 나라는 어떤 물건을 진국에서 직접 사면 쌀 텐데 위만조선을 거쳐서 사기 때문에 중간 마진 때문에 비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싫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한 나라가 이에 대한 거부감을 견디지 못하고 위만조선을 공격하게 됩니다. 한나라 당시에 한무제라는 기억나실 겁니다. 염철전매제하고 그랬던 한무제의 명령으로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해서 결국 고조선을 무너뜨리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되게 되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 고조선이 무너지는 거에서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잘 보세요. 고조선은 만주를 중심으로 있죠. 그럼 한반도의 어떤 다른 부족들보다 철기를 빠르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조선이 한나라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이 무너졌다는 표현이 정부가 무너졌다는 거지 고조선 사람들이 싹 다 죽었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고조선이 원래 지배했던 만주 영토는 이제 중국에서 지배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 지역을 원래 고조선이 있던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막 한사군 이런 것도 설치하고 해요. 근데 고조선 사람들 입장에선 이 지배를 받는 게 당연히 싫겠죠. 당연히 싫을 거기 때문에 물론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고조선 사람들이 한반도 남부지방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근데 고조선 사람들은 뭐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철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어, 아래쪽으로 피난을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는데 어쨌든 어, 철기를 만들 줄 아는 고조선 사람들이 한나라의 침략을 받고 고조선이 무너지면서 남쪽으로 도망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 줄 아는 철기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철기가 한반도에 전국화된다. 그럼 그 얘기는 한반도 남부지방에서도 농업 생산력, 전투력 이런 것들이 강해질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한나라는 역시 고조선이 통치했던 지역을 집어삼키고 자기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한사군이라는 정부기관을 설치합니다. 뭐 낭랑, 진번, 임둔, 현도 뭐 그러는데 이 한사군 각각의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근데 그래도 하나를 기억하라고 한다면 나중에 어차피 나올 거니까 낭랑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낭랑 정도.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결국에는 토착민의 반발로 없어지거나 밀려나거나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고구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은 낭랑 하나만 살아남는데 그것도 이제 고조선에 의해서 무너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사회, 법의 모습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뭐 상, 대부, 장군 이런 왕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관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 체계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법은 8가지의 법이 있었다고 전해는 지는데 중국 측 사료에 전해지는데 그 중국 측 사료에서 이게 고조선의 법입니다 하고 소개하는 건 3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3개가 각각 뭐냐면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3개를 보면서 고조선이 어떤 사회였겠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사람을 죽인다
죽인 사람은 즉시 죽인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저 얘기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죠. 죽이면 처벌하겠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생명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회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아래 니은 보면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이렇게 돼 있죠. 즉 곡식을 화폐, 재산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곡식이 주된 재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건 이 사회가 곡식을 생산하는 농업사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농경사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도둑질을 한다는 거 자체가 도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네 물건과 내 물건을 구분하는 개념이죠. 내가 내 물건이 아닌데 가져왔을 때 도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거, 내 거를 구분한다는 건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거 하나를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비로 삼는다고 하죠. 그럼 노비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즉, 이 사회는 신분제 사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